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 유튜버의 짝퉁 명품 논란이 뜨겁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짝퉁을 구매하는 그 심리에 대해서 호기심과 소유욕, 또 허영심과 대리만족이 작용하는 그런 소비 행태다, 이렇게 보는가 하면요, 또 어떤 심리학자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 특유의 집단주의적 성향의 원인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번쩍이는 명품 브랜드에서 나의 가치를 찾기보다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든든한 자존감으로 그렇게 나만의 진짜 삶, 명품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시 브리핑에서는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녹음 파일이 난무하고 있는 혼돈의 20대 대선 이야기, 그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후 이 진행 상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이달로 개소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명동 밥집 이야기, 장석훈 명동밥센터 사무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의 코너죠, 사제의 눈에서는 이윤의 극대화의 유혹에 건물도 생명도 담보로 잡히고 있는 건설업계의 탐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하는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 찾아와 보시면 이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자, 5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도 맹현균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소상공인 지원 14조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방역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네. 이르면은 다음 달 중순에 이제 지원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어허. 그러니까 다만 이제 국회 심의 의결 단계가 남았거든요. 지급 시기나 규모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의미는 추경안을 확정 심의하는 국회로 24일 보낸다는 뜻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다만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더 큰 규모의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또 관련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지금 제안했습니다. 예, 오늘 이 후보는 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추경에 100% 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다만 국민의힘은 이 지출 대상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다, 이런 전제를 달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 후보는 정부가 이 35조를 지출 구조조정 예산으로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보가 이제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35조 원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가 담당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정부에서 돈을 마련하겠다라고 동의를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차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건 환영할 만한 네. 일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면 곤란한 거고요. 그러니까 14조 원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금 비상사태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 겪는 비상사태인 만큼 비상사태에 맞는 처방을 과감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35조 원 재원 마련을 위해서 뭐 후보들 간에 논의를 해보자. 이것도 뭐 신선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들이 뭐 한 4분이라고 친다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한 달 반 후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그러게요. 되어 있고요. 네. 그럼 5월 9일부터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지금의 대한민국과 뭐 석 달 후의 대한민국이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 많이 서로 제안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만 하는 게 아니라 성사도 되고요.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다른 후보들한테 제안하고 다른 후보들도 서로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바라는 대선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 회동 제안이긴 한 것 같은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래서 만나서 뭐 하자는 거냐 네. 이런 답변 내놔서 네.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김동연 후보는 만나서 논의할 필요 있다 이런 아, 그래요? 얘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분이 당선 가능성이 네. 부족해서.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 만나는데 응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새로운 제안도 하고 네네. 이러면서 이제 판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은 그런 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 뭔가 같습니다. 일이 성사되고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답답하다 안타깝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한 달 반 있다가 이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아주 새삼스럽게 저는 지금 들렸어요. 정말로 그렇죠. 그렇겠구나. 우리가 그 레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2강 1중 구도가 지금 보입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34%, 윤석열 후보가 33%,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7% 이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무선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응답률은 13.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네.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 하나 소개할 때보다 이게 참 힘들죠. 예. 역대급 대선입니다. 이게 지금 명절을 앞두고 큰 변수들, 어떤 변수들이 또 있을 것인지도 궁금해지고요. 변수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론조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맹 기자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KBS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게 전화조사원이 인터뷰 방식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응답률도 꽤 높아요. 13.6%입니다. 방송국은 이렇게 재원이 좀 있어서 이런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응답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제대로 지표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여론조사는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추이를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다가 골든크로스라는 게 돼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앞서갔고 그러다 윤석열 후보가 다시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그런데 둘의 지지율 정도가 굉장히 비슷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 강이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어부질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와서 여기 지금 17이 나왔어요. 네. 예. 2강 1중의 구도를 네. 형성했고 전 이런 대선이 언제 있었냐 생각해 보니까 1997년 대선이 이하고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에 당선된 분은 김대중 씨인데 네. 이회창 씨하고 2강을 형성했고요. 이인재 씨가 국민신당으로 그렇네요. 해가지고 예. 1중을 형성했는데 그때 이인재 씨가 최종적으로는 19% 20%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김대중 씨가 40% 득표했고요. 이회창 씨가 38.9%인가 해서 정말 박빙으로 네. 1.1% 차이로 대통령이 갈렸습니다. 지금 어제 받아본 여론조사 결과는 97년 대선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대선까지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네. 변수를 봐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변수는
다음 주로 다가올 설입니다. 그렇죠. 설 때 민심이 요동칠 텐데 그때 뭐 세대별로 서로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20대는 50대는 50대를 20대를 뭐 또 50대는 뭐 노년층을 뭐 이러면서 그 사실은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선거판이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설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이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다음 주부터 쭉 쏟아져 나올 텐데요.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는 재미가 역대급 비호감으로 가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거 말고 네. 앞서 뭐 추경을 어떻게 할 건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건가로 가면 의미 있는 선거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변수들,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녹음 파일들입니다. 예. 대선을 흔들고 있는데, 자,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에 대해서 선대위 차원에서 해명이 나왔군요. 뭐 항상 하는 해명인데 네. 진실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네네. 이 불공정한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가족사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됐든 인성 논란이 다시 좀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고요. 제가 좀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네. 저도 형제 중에 누군가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저도 욕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욕을 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이렇게 좀 먹히지 않는 이유가 저는 좀 다른 데 있다고 보는데 네네.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화가 난다고 자신의 화를 조절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분노하면 앞뒤 안 가린다 이런 이미지로 보이는 게 좀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좀 먹히지 않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는 뭐 인터뷰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인이어를 빼는 일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예. 뭐 그런 거랑 연장선상으로 좀 보여진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고. 네. 근데 기대치가 높다고 하기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선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게 지금 높은 대선인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좀 소란이 난 적이 있었어요. 아, 그 장면 기억나죠.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왔고 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어떻게 여기로 오냐. 살인자다. 뭐 뛰쳐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경호원들에게 제지를 당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맞습니다.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추후 인터뷰에서 이 문 대통령도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다. 근데 하지만 상주로서 이제 문상계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과했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엄청 울었다고 또 전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좀 대통령의 이런 면모를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면모를 기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대통령, 태도가 좋은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력. 아니 저는 저 대통령 된 첫 해 5.18 기념식 할 때 유족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마운 리더십이다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천주교 서울 대구구장님이 그런 리더십을 갖는 거. 정순택 주교님도 보면 이렇게 인사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다소곳하게 허리도 많이 숙이시고 이렇게 좀 겸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종교인의 모습과 정치 지도자의 모습 좀 구별돼야 되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이 태도가 좋은 데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되게 아쉬운 건 저분이 도둑질을 안 할 것 같은데 성질은 안 낼 것 같은데 왜 일을 잘 못하시지? 뭐 이런 불만이 있어서 지금 여론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태도 문제를 가지고 후보를 보면 곤란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거기에 좀 일은 일대로 또 잘하기도 했는데 근데 흡족한 이게 후보는 이제 이미지라는 얘기죠. 후보는 양강 중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런 결국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이제 막 난무하는 싸움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싸움은 둘이나 셋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싸움을 멈추는 건 혼자서도 멈출 수 있다. 자기가 안 싸우면 상대가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전 후보들 중에 어떤 분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비호감 대선에서 탈출해서 정말 정책만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후보가 아마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것 같고 소위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후보일 것 같고 결국 당선도 그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상으로는 요즘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사이에서 약간 뒤로 한 걸음 빼서 서 있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들기도 합니다. 예. 김건희 씨 녹음 파일에 대해서 네네. 말을 안 한다거나 이런 네네. 건 잘하는 거고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선이 뭔가를 후보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있죠. 큰 녹음 파일. 예.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이 이 MBC가 후속 보도 지금 한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한다고 예. 밝혔습니다. 네, 스트레이트가 이제 이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가져온 게 저희 오창익 국장님 견해가 좀 궁금해서 들고 와봤거든요. 그래요? 왜 보도를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안 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아니 스트레이트가 안 하고 뉴스데스크 네, 뉴스데스크에서 한다고 8시 했는데 뉴스로 네. 보내서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 속내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더 잘하려고 뉴스데스크로 보내는 건지. 아니 그렇지 않죠. 그건 왜냐하면 아닌가요? 분량이 네.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보도 특집이어서 분량이 꽤 되거든요. 뉴스데스크는 예. 일상 뉴스이기 때문에 네. 분량을 뭐 두세 곡 한국지가 뭐, 찍다더라도 예. 제한이 있죠. 몇 분. 그거는 아마 분량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선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공중파로서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좀 불안해 보여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처럼 첫 번째 방송도 좀 의아했고 네, 의아했죠.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아예 안 한다면 이건 우롱인가 뭔가. 근데 최근에 MBC 보도가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 예전에 MBC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시절의 모습을 여전히 회복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뉴스데스크 좋았거든요. 그 많은 사랑도 받고 그랬었는데. 네네. 예. 저 시청자들이 정말 지금의 MBC를 만들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어떤 예. 정권 때 탄압도 받고 네네. 이런 모습들 기억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자, 뭐 MBC의 결정과 또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 뭐 이렇게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선 주자들의 소소한 공약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재명 후보부터 가겠습니다. 네,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네. 저희도 지금 회사에서 공지가 내려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뿐이니까 이게 귀찮기도 하고 또 방법을 또 까먹기도 한단 맞습니다. 말이죠. 예. 저 이 공약 좀 쏙 예. 들어오더라고요. 보자마자. 예. 연말정산을 국가가 다 대신해주겠다. 대신해 예, 이런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계산하고 그러니까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람들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고요. 또 2022년 급여분부터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도 하나 살펴보죠. 네, 이 윤석열 후보는 보건증이라고 불리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비용을 무료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요식업이나 이 식품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려면은 이 건강진단 결과서를 내야 합니다. 맞아요. 이거를 예. 이제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건소가 코로나 검사하느라고 이 업무를 안 하는 곳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민간에서 하면은 비용이 거의 10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아하. 3,000원 정도면 되는 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 발급 절차를 통일하고 비용도 좀 무료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자, 오창익 국장님 소소한 공약들. 아니 소소하지 네. 않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이거는 네. 이제 국가 역할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네. 연말정산은요 개인이 하려면 막 열심히 두들겨 보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이런 겁니다. 그렇게 비용이 알고 있죠. 발생하죠. 예. 그런데 나의 연말정산 자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국가예요. 국세청이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만 조금만 갖추면 특별한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연말정산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안 했던 거죠. 니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와. 그럼 우리가 인정해줄게. 이런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납세자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관료주의적이었고 구시대적이었던 거죠. 이러니까 이제 바꾸겠다는 건 지금이라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좀 너무 늦었다 싶고요. 각종 발급도 그렇습니다. 보건증 발급도 그렇지만 보건증만 아니라 인감증명. 네. 그거 한 통에 600원이에요. 주민등록 등본 400원이고 저는 비용을 왜 받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비용이 A4지 종이 한 장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얼마가 들까요? 뭐 인력도 들어갑니다만. 그런데
이 600원이 과한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게 이제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죠. 발급 비용을 어느 정도 매겨야 자꾸 발급해달라지 않는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공무원들의 필요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건증, 건강진단 수천만이 아니라 각종 정부가 발급하는 비용도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정말 비용이 든다면 실비만 하든지 또는 무료로 하는 게 맞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소소한 공약들 두 가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무료급식소 밥포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서울시가 무단 증축에 대해서 고발을 했었는데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합의를 받다 일단락이 됐습니다. 많은 논란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역 주민들은 밥포를 반대했고 반면 정부도 못하는 일을 해온 것이다라는 그런 또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창희 국장님은 이 논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굉장히 그 최일도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네네. 고마운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일, 좋은 일을 한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닌데 이게 건물 증축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땅이 서울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의 땅인 거죠. 밥포 땅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건축 허가도 안 냈고 그냥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이거든요. 법률 위반이고 불법 행위를 한 거여서 서울시에서 경찰에 이제 고발을 했더니 문제 제기를 한 네네. 거예요. 우리가 정부가 못 해주는 일을 34년이나 했는데 탄압하는 거냐? 이런 조치를 취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라. 뭐 이런 건데 이건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법의 네.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자기 땅에 건물을 지려고 해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남의 땅에 서울시 땅에 건물을 지면서 건축 허가도 안 받겠다는 배짱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밥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참 그 테두리 안에서라는 말씀 좀 남는 것 같고요. 오늘 가톨릭교회에서도 무료급식소가 있죠. 명동밥집 꼬박 1년이 됐는데 오늘 픽 인터뷰에서 개소 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또 명동밥집 이야기, 자원봉사자와 또 명동밥집센터 장석훈 사무국장 두 분 인터뷰 잠시 후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5시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맹영균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지금 시각 5시 22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혜은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일본이 군함도와 함께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자기 꾀에 넘어가서 결국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추천 보류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번 군함도도 그렇고 네, 뭐 이렇게 유네스코에다가 뭐 세계유산 같은 걸 이렇게 등재하고 싶어 그러게요. 해요. 이 논란을. 국제적으로 네.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겠죠. 그런 그 욕구가 큰 것 같아요. 네, 이 어쨌든요. 사도광산은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섬에 있는 광산인데요. 네. 에도 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는데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나 철, 아연 같은 전쟁 물자를 캐는 광산으로 기능했습니다. 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발간 자료를 보면요. 최대 1,2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고 하는데 일본 후쿠오카대 히로세 데이조 명예교수는 적어도 2,000명 정도 동원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일본이 자기 꾀에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부분은요. 지난 2015년에 일본군이 저지른 학살을 증언하는 난징 대학살 문건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그때부터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심사 과정에서 관련국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관련국 합의에 따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최종 등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건 우리나라가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일본이 나섰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예. 네, 물론 이번에 사도광산은 세계 기록유산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등재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한다면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의 상황이 펼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추진 입장을 유지하기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자기께 넘어갔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군함도 등재 당시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고 지금도 그 이후에 보여준 행태들이 참 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군함도 등재권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네. 속된 말로 먹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허. 네,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 일본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조선인 강제 노역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등재를 했던 건데 맞아요. 예. 일본이 약속을 지킨답시고 설치했던 산업유산정보센터는 군함도에서 조선인은 차별받지 않고 지냈다. 또 강제 노역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전시를 통과만 해놓고 구성했습니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당시 유네스코는 이런 일본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고 재차 약속 이행을 권고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번 등재 보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네. 일단 세계유산 추천서 마감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일본 내 극우,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극우 세력, 보수 세력은 등재 보류가 무슨 소리냐, 계속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데 과연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이나마 양심을 지키는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도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달 1일이라고 하죠. 예, 다들 우리도 좀 기억을 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서울사랑 상품권 사용하신 적 있나요? 사용 못 해왔어요. 근데 주위에서 요거 아주 훌륭하다고 네네. 예,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네네. 예. 저도 사용해보고 굉장히 편리해서 네네. 좋아했는데요. 처음엔 좀 불편한가 싶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할인도 제공하고 가맹점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없어서 못 파는 완판 행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가 이번에 신한 컨소시엄의 운영권을 넘기면서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제로페이 앱이 있는데도 어제 서울시는 서울사랑 상품권 구매 플랫폼인 서울페이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페이 플러스라는 새로운 앱을 통해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입장은 그간 23개 결제 앱에서 진행되던 서울사랑 상품권 구매와 결제를 서울페이 플러스로 통합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는 하는데요. 이런 서울시의 설명이 무색하게 서울페이 플러스 외에도 티머니페이, 신한솔, 머니트리 앱을 통해서도 서울사랑 상품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앱 설치야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불편한 점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나 농활 상품권은 기존 앱에 그대로 두고 서울사랑 상품권만 서울페이 플러스라는 앱에서 구매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리꾼들 역시 잘 쓰던 걸 왜 바꿔야 하나? 제로페이 괜찮았는데 왜 대기업에 맡긴 거지? 라는 네네.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문제가 아닌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초이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교회가 교회다워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무료급식소들이 문을 닫을 때 용감하게 무료급식소를 시작하는 명동 밥집을 보고 한 언론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데요. 그렇게 시작한 명동 밥집이 이달로 운영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8만여 명의 사람들이 한 끼의 식사로 이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였고요. 또 9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손길을 보태왔습니다. 오늘 장석훈 명동밥집센터 사무국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명동밥집 1년에 대한 결산 그리고 또 향후 계획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명동밥집 저도 어느샌가 그 명동밥집이라는 곳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 1월 6일에 처음 저희가 이제 도시락을 배포할 때 109명의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109명의 손님들한테 도시락을 배포함으로써 이제 시작된 명동밥집이 어언 1년이 되었고요. 지금은 평균 600명에서 650명 평일날 주일에는 750여 명의 손님들이 오고 계십니다. 예.
초창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주변에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덕분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네. 주중에는 지금 무슨 요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수금이고 예, 주말에는 주일. 주일날. 예, 아하. 일주일에 3일 하고 있습니다. 수금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지금 1년 동안 하시면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무엇보다도 손님들하고 네. 그 봉사자님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무료급식들이 운영을 중단하는 그런 가운데서 네네. 저희까지 중단할 수는 없기에 소독과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 저희 지금 강조를 좀 하였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마스크를 손님들에게 나눠주면서 철저한 마스크 착용을 좀 안내를 해왔습니다. 네. 그 덕분인지 어찌됐건 저희들은 그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들 오시나요? 네. 일단 주변에 서울역이라든가 을지로 입구역, 종각 이쪽에 있는 그 노숙인 분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쪽방촌 주민들, 네네. 예, 그다음에 홀몸 노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예. 물론 어떤 그 뭐 자격 조건 뭐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자격 조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애매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 이제 사실은 만든 거는 이제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네네네. 급식소인데 노숙인뿐만 아니라 다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또. 예. 뭐 그런 홀몸 노인분들이라든가 또는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네네. 직장을 얻기 힘든 분들, 음. 그래서 한 끼를 먹기가 어려운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이달에 들어서만 벌써 4천 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서 따뜻한 한 끼를 하시고 또 몸과 마음을 좀 달래셨다고 하는데 예. 뭐 그 인기 메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기 메뉴는 먼저 메뉴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저희 이제 명동밥집이 다른 무료급식소하고 좀 다른 네네. 차이점은 뭐냐면 메뉴까지 메인 메뉴까지도 무한 리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모든 음식들은 이제 재료를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좋은 쌀과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모든 메뉴들 다 맛있다고는 하십니다.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닭고기 커리나 소불고기 덮밥이 나오는 날은 리필 양이 또 많아집니다. 예. 그게 조금 호응이 있는 예, 그런 예, 메뉴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명동밥집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는데도 봉사자들이나 후원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고요. 예. 뭐 많은 이런 명동밥집을 도와주신 천사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떠오르시는 분들이 좀 있다면요. 예,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940명 정도가 이제 연말이었고요. 지금은 이미 1,000명이 넘었습니다. 봉사자님이. 봉사자들이. 예, 1,000명이 넘으셔서 모든 그 봉사자님이나 후원자님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매우 소중하고 감사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일주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날 주 3일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매주 3일 동안 다 나오시는 형제님들도 계시고 네네. 또 자제분들하고 같이 오시는 분, 또 부부가 함께 봉사해 주시는 분 이런 아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명동밥집 봉사자 중에서 한 분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천정윤 가타리나 자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명동밥집 봉사자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명동밥집이 도시락 나눔에서 현장 배식으로 전환하는 게 작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을 그렇게 또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때가 네. 현장 배식 첫날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뭐 파트가 아주 다양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십니까? 밥집 봉사자들은 네. 편한 보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역할을 골고루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도 역할을 말씀드리면 이제 배식, 싱크대, 설거지, 주방 조리, 번호표 확인, 퇴식, 홀서빙 이런 역할을 돌아가면서 했고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는 홀서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 주로 홀서빙을 잘 하셔서 그 보직을 맡게 되셨을까요? 그게 약간 연대에 따라 나눠주시는 게 있어서요. 홀서빙을 하면 그 봉사하는 시간 동안 한 6, 7천 보 걷게 되거든요. 부지런히 다니셔야 되는군요. 예. 네. 그렇군요. 그 아드님이랑 함께 명동 밥집 봉사활동도 또 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또 같이 그렇게 하게 되셨고 어떤 경험인가요, 그거는? 제가 명동밥집 봉사 그 모집 안내를 본 게 2020년 가을쯤이었는데 네네. 그때 저희 아들이 사춘기를 좀 겪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몸 쓰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봉사자 등록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났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마침 코로나19가 심해지니까 현장 배식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1월이 2월이 되고 3월이 네네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된 이제 5월에 이제 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 아들이 엄마가 하는 밥집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 한두 번 따라오다가 말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아들이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사춘기 아들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제는 매 주일 아들하고 함께 이렇게 밥집 봉사를 하니까 야. 아이도 저도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네. 그거 참 특히나 사춘기로 힘들었을 때의 탈출 방법으로 아주 훌륭한 또 방법을 찾아내신 것 같네요. 예. 네, 좋고 감사한 경험이었어요. 네네. 봉사하시는 분들 뵈면은 봉사하면서 내가 더 많은 은총을 가져가는 것 같다. 내가 더 많이 배워간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 보거든요. 네. 카트리나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보람? 예. 그러니까 제가 보람은 봉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이 뭐냐면요. 네. 이제 오전 11시에 밥집이 문을 열면 그 천막 안에 이제 44개의 테이블이 첫 손님들로 꽉 채워져요. 네. 그리고 이때 잠깐 동안 손님들 식사하는 소리만 들리는 아주 좀 고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순간에 제가 느끼는 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순간 이런 느낌을 제가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제가 받은 아주 큰 은총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말씀 지금 확 와닿았어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봉사를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새삼 봉사를 하자니 내가 무슨 봉사야 싶기도 하고 이거 뭐 쉽게 시작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네. 이게 막연한 생각에 머물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걸 권해드려요. 그게 뭐가 됐던 자기가 하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봉사가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왜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네. 계속 하면서 봉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봉사할 곳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시면 명동 밥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동 밥집으로 오시면 되겠고 지금 스튜디오에 명동 밥집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얘기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예. 지금 명동 밥집 사무국장님께 혹시 필요한 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이 자리를 통해서까지는 없고요. 예. 매번 연락을 드리고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동밥집 자원봉사자로서 수고하고 계신 천정윤 카트리나 자매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봉사 그리고 또 많은 은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카트리나 자매님 현장에서도 이렇게 가끔 뵙는 기억나시는 분이죠? 예. 자녀와의 어떤 사춘기를 또 이렇게 함께 봉사를 통해서 넘어가고 계시다는 말씀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자,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기억에 남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앞을 못 보시는 따님과 함께 오시는 자매님이 계세요. 아,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저희가 오시면은 테이블을 붙여드립니다. 같이 붙여서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따님한테 음식을 먹여주시는 그 자매님들이 계시고요. 예. 아이가 좀 몸이 불편해서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도 형평상 못 사주고 못 한 게 어려웠는데 네. 명동 밥집에 와서 올 때마다 맛있게 잘 먹고 간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시는 자매님을 보면 정말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명동밥집을 잘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가톨릭 교회가 특별히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베푸는 이유, 의미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시나요? 예.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저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성체 성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당연한 일이다. 예. 지금 무료급식소 하면 흔히 이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마음으로 이제 베푸는 그런 어떤 시혜적 의미로서의 밥집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그 밥집도 이제 종류들이 혹은 봉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한 끼의 밥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밥을 나누는 일은 곧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요. 동시에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하느님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초대해서 한 식탁에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저희 명동밥집은 서로에게 밥이 되어 주라고 하셨던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처럼 우리 사회 속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한 식탁에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의 기적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교회가 나누는 한 끼의 밥은 하나님의 만찬이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시혜적 차원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이다. 예. 이게 지금 이제 1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밥집이 이렇게 성공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자, 이제 1주년이 지났으니까는 앞으로는 이제 밥집이 어떤 식으로 또 장소로 변신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다면요. 예, 저희 명동밥집은 오시는 손님들에게 단순하게 그 식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을 찾는 분들이 온전한 자화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는 그 라파엘 나눔재단과 함께 밥집을 찾는 노숙인 분들에게 무료 진료도 해주고 있고요. 네. 예. 지난 여름에는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이분들의 마음을 돌보는 마음 돌봄 캠페인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밥집을 운영하면서도 이분들에게 밥 이외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물품도 지원해주고 목욕 및 임의용 지원, 네네. 그다음에 구직 활동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유관기관들하고 계속 연계해가지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냥 기존의 밥집에 어떤 밥을 주는 역할 외의 역할들까지 맞습니다.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올해로 34년째 이 무료급식을 해오고 있는 밥퍼나눔운동본부가 최근에 이제 중축 문제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노숙인들이 오는 혐오 시설이라고 하면서 이제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님비 현상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지금 명동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데서는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사실 그 노숙인 분들이 오시면 좀 불편한 부분은 있겠죠. 주변에 네네.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서 그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그 한 끼의 식사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끼일 수도 있다라고 맞습니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들이 밥을 굶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서로를 좀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끝으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명동밥집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후원하고 싶다, 나도 봉사하고 싶다 이런 분들 분명히
청취자분들 중에서 계실 것 같습니다. 봉사자 신청이나 후원 방법 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인터넷 검색창에 그 명동밥집이나 한마음 한번 운동본부를 검색하시면은요, 저희 네.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곳에서 봉사 신청도 해주실 수 있고 후원도 신청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하게 궁금한 내용들 자세하게 그 거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저희 홈페이지를 좀 방문해 주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봉사 신청을 해주시면은 일주일에 제가 목요일마다 전화를 드려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네. 봉사자 새로 이제 등록을 해드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같이 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명동 밥집을 검색하면 되겠군요. 예. 예.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연결가 돼 있습니다. 예,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운동본부.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장석훈 명동밥집 사무국장님 모시고 명동밥집 운영 1년에 대한 평가와 또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정수영 신부의 사제의 눈. 자, 매주 목요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사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주간 정수영 신부의 사제의 눈 시간인데요. 자, 오늘 한 주간 뉴스 가운데 어떤 소식을 또 사제의 눈으로 바라보셨을지 이야기 시작해보죠. 네, 오늘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지난 11일 날 발생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난 11일 오후였죠.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였는데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부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옥상에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작업을 하던 중 23층에서 38층 구간 사이에 맞습니다.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또 내부 구조물 일부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었죠. 저도 그 영상 보다 보니까요. 이게 네. 이거 내려앉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섬뜩한 그런 장면을 느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구조해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작업하던 6분이 지금 실종이 됐는데요. 아유. 이후에 한 분은 구조가 되었지만 끝내 숨진 채 발견되었고 네. 아직 5분의 작업자들은 생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구조가 더뎌지는 것 혹은 더 진도가 안 나는 것은 뭐가 문제일까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영상 통해서 보셨을 네. 텐데요. 철근이 어지럽게 막 튀어나와 있고 또 콘크리트 덩어리도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일부 수색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는 일들도 있어서 네. 또 구조자들이 철수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뭐 그런 현장 상황이 너무 좀 위급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죠. 또 철거가 안 되고 수색도 어려운 것 수색도 같습니다. 어렵고 또 한 예. 140m 높이의 그 현장 크레인이 있는데 네. 그것도 약간 좀 기울어진 채로 건물 외벽에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어서 네. 이거를 지금 먼저 이제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이후에 본격적인 수색이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큰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뭐 건설사 광주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광주 시민분들은 많이 좀 더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또 그럴 것이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작년 6월 달에도 또 광주에서 또 큰 붕괴 사고가 있었었습니다. 학동 참사라고 맞습니다. 있었죠. 예. 그때 당시는 이제 학동에 있는 철거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던 맞습니다. 사안인데요. 이 사고는 도심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던 중에 건물이 순식간에 7차선 도로로 쓰러지게 되었고 또 그때 도로를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서 9분의 사망자와 8분의 부상자가 또 발생했던 또 참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두 사건 다 같은 건설사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공교롭게도 두 사고의 책임을 맡고 있는 회사가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6개월 사이로 연이어 발생한 건설사고 붕괴 사고에 또 많은 이들이 놀라움과 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6, 7개월 사이에 이렇게 연이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먼저 지난해 6월달 사고를 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조사를 통해서 또 결과가 알려졌었는데요.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네. 좀 무리하게 그 철거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건물 위쪽부터 안전하게 철거된 게 아니라 중간에서부터 철거가 됐고 네. 또 이 과정 안에서도 하청과 재하청이 이루어지면서 또 공사 기간을 빨리 단축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뭐 평당 25만 원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2만 원으로 맞습니다. 네. 예, 재하청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참 문제가 큽니다. 예. 예, 그리고 올 1월에 있었던 사고도 아직 뭐 정확한 조사가 진행돼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정황들이 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양생 작업이 불량으로 진행됐던 것들이 또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눈 내리고 영하로 내려가는데 좀 무리하게 공사가 강행됐다. 시간 맞추려다 보니까. 예, 특히 겨울철에 진행되는 공사에서는 콘크리트 온도를 5도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또 충분히 이게 잘 굳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네네. 이제 이러한 부분 안에서 불량이 발생했던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전형적으로 조급증 그리고 또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더 큰 이윤을 남기고자 했던 탐욕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어쨌든 큰 사고가 한 번씩 날 때마다 이게 인재다 이런 얘기들 나오곤 한데 정말 이번에 일어났던 이 두 건의 사고야말로 인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들어서 또 우리 사회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은 또 관심을 몰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다수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해 통계만 봐도 산재 사고 중에서 사망 사고,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는 무려 828명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건설업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828명이고 그 중에서 절반이 건설업에 있어서의 사망 사고군요. 산재 사고에서 이제 산재 사망에서 이제 질병분까지 합치면 거의 이제 2,000명이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 그 중에 이제 사고로 인한 사망이 이제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얘기고요. 어느 한 곳에서 이만큼의 사망 사고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분명히 대비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대비책은 둘째치고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터는 매일 오가는 곳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곳은 우리의 일상의 공간인데. 누군가에게는 이 직장이 또 일터가 목숨을 걸고 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고 있는 거죠. 시대와 기업의 탐욕 때문에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또 제도가 무시되며 또 절차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를 바꾸고 처벌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그에 앞서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죽음의 일터 그리고 후진적 건설 사고는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서는 이번에는 특히나 더 누군가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냥 쑥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예, 며칠 전에 또 사고 6일 만에 현장을 찾았던 정몽규 HDC 현재산업개발 회장도 또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방문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은 현장에서 그 실종자 가족들과 임시천막에서 만났던 시간이 단 5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가요? 어떻게 5분이라는 시간 안에 충분한 사과의 마음을 담았을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지금 이게 실종자 가족들에게 천막을 찾아서 보낸 시간이 5분이었다. 그 실종자 가족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도 또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사제의 눈 제목과 또 클로징 곡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이윤 극대화의 탐욕에 건물도 생명도 무너집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끝곡으로는 가수 신해철 씨의 머니라는 노래인데요. 네. 우리 사회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효율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가수 신해철 씨의 머니 보내드리면서 또 신부님과는 다음 주 금요일 날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이기상의 뉴스공감이었습니다. 제작의 박종인, 맹현균, 김정아, 조연수, 기술의 김황성, 작가 이지혜, 진행의 저는 이기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찔한 미소로 나를 부르고 한걸음 다가서면 비웃듯이 내게 멀어져 가지